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7일 정오입니다. 목숨 걸고 박정희가 사랑했던 여인 이혈란 이야기 시리즈 제4회입니다. 제4회로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혈란 씨 중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혈란 씨가 1987년에 자유기고가 강인옥 씨와 한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1950년 2월 6일에 용산관사에서 박정희와 동거하다가 밤에 가출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대구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이미 이혈란 씨는 교사와 재혼을 한 상태고 임신한 상태인데 길을 걸어가는데 빵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지프차에 박정희가 타고 있더라.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는데 다행히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박정희와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과거의 남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편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탄에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에 큰 동요는 없었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살살하게 대했다는 후회가 든다. 독한 사람이지만 여자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간대에 박정희 중심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요 시간대는 1947년, 48년, 49년, 1950년 6.25 전까지입니다. 이 시간대가 박정희로서는 가장 파란이 많았던 그리고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947년에 가을에 이혈란과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첫눈에 반하는데 이 1947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우선 세계 정세가 바뀝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해 가지고 소련의 팽창주의에 맞서겠다 하면서 한국의 상황이 바뀝니다. 한국에서도 이승만 주도의 이제는 대한민국 건국이 38도선 이남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 이미 북한에는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가 정권을 세웠다. 우리도 이제는 통일정부 불가능하니까 단독정부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분위기가 슬며시 반공으로 돌았습니다. 반공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반공이었던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연합군이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을 해방했어요. 또 소련에 대한 소련이 독일과 싸워서 영웅적으로 이기는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흠모하기도 했고 그때 우리가 후진국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7년부터 미국이 스탈린의 소련에 대해서 대결을 선언하고 그 전에 이미 이승만의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스탈린을 모시는 사대주의자다 해서 우리가 반공자유민주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런 판국에서 박정희는 흐름을 잘못합니다. 박정희는 1946년 10월에 가장 존경하던 형 박상희 씨가 대구 폭동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분은 좌익입니다. 진압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해 가지고 죽습니다. 거기에 한이 맺혔을 것이고 이것을 노린 남로당의 공작이 들어옵니다. 이 박상희 씨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황태성이고 황태성 나중에 월북했다가 5.16 후에 난파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죽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재복은 남로당의 군사 책임자였습니다. 남로당의 군사 책임자 이재복이 박정희 장교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남로당에 포섭이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만 남로당에 포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와 망군 생활을 같이 했던 선후배들이 상당수가 남로당에 포섭이 됩니다. 대한민국 장교복을 입고 남로당 조직원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당시는 대한민국 서기 전이고 미군정 시절입니다. 근데 미군은 좀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사상은 자유다 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남로당 조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와 관련된 인맥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박정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저 대표적인 인물이 최남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망군 선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이 남로당에 포섭되면서 군내에 상당한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로당이. 그러다가 이게 폭발합니다. 즉 1948년 건국한 2달 뒤 대구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흔히 여순 반란 사건 또는 여순 14연대를 특정해 가지고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여수 순천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도로 토벌 작전을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남로당에 포섭된 지창수라는 이 하사관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을 사살하고 해서 완전히 반란군이 되어버립니다. 여수와 순천을 한때 장악해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의 학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압작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진압작전 사령관은 원용덕, 그리고 참모장은 백선엽 밑에 작전장교는 김점곤 씨가 데리고 간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에 육사중대장이던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남로당이면서도 남로당이 반란 일으킨 것을 진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 여수 14년대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안 되겠다, 국내에 침투한 이 남로당 세력을 일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숙군이 이루어집니다. 숙군이라는 것은 군을 싹 정리한다는 뜻인데 숙청이죠. 그래서 수사 책임자가 정보국장인 백선엽, 그 밑에 수사 실무자가 김안일, 김창룡 이런 사람들로 포진이 돼가지고 일대 수사 선풍이 붑니다. 그때 수사는 아주 무서운 수사였습니다. 붙들려 가서 고문하고 정기 고문하고, 그런 과정에서 1948년 11월 11일 박정희가 연행된 겁니다. 그때 박정희는 이혈란과 용산관사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저가는 몇 차례 말씀드렸고, 붙들려 가서 어떻게 되느냐. 붙들려 가자마자 박정희는 수사에 협조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혈란이죠. 이혈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잡혀갈 줄 알면서도 달아나지 않았다, 그런 메모까지 남기죠. 그래서 이혈란과 같이 결합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박정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 망군 출신들 중에 아주 특이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방원철, 그리고 최창윤, 박임항 이런 망군 출신들이 다 박정희의 선후배 또는 동기입니다. 이분들 중에 몇 사람이 여운형 추종자였어요. 근데 여운형은 명령을 받고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밑에 가서 인민군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합니다. 아주 뜻은 좋았어요. 북한에도, 여운형은 북한에도 내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인민군 안에 내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하자면 포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인민군 만드는 데 참여를 했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나오자마자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질적이냐. 이거는, 이자들은 완전히 그 습성이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이거는 마적단이다. 약탈하는, 만주에서 많이 본 마적단하고 똑같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실상을 알게 되죠. 서울로 탈출해서 오자마자 박정희를 찾아갑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찾아가서 박정희를 보니까 딱 남로당에 포섭된 것임을 눈치채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탈퇴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게 박정희 마음을 흔들렸을 것이고, 이해한에 대한 애착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청룡의 신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조직원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가 부렸다 그럴까요? 부은 조직원 중에서 불 떨려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박원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원석. 일본 육사 1기 후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수사에 협조하니까 이제 박정희를 살릴 수 있는 명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으로 다행인 게, 박정희를 수사했던 그 저승사자 같은 김창룡의 직속 상관인 김안일도 박정희를 잘 봤습니다. 김안일은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박정희와는 또 육사 2기 동기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사람이 비루하지가 않고 당당하고 담담하고 한 걸 보고 감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살려야 되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백선엽 수사국장, 수사 담당 국장이죠. 직책 정보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선엽 국장이 그러면 만나지 해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와 백선엽 사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박정희보다 나이가 3살 아래입니다. 그러나 만군은 선배예요. 만주공관학교는 선배입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여순 반란사건 토벌사령부에서 참모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박정희가 옆에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만나는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정보국장실로 김안일이 수갑찬 박정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백선엽 장군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박정희의 모습은 처연했다. 생사의 기로에선 한 연약한 인간이 생명을 애원하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이었다 라고 백선엽 장군은 기억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대령입니다. 그때는 무심코 도와드리지요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나중에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 결정적인 말이 무심코 나왔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그를 살린 겁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내가 어떻게 살리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박정희도 대구 사범 출신이고, 백선엽도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양 사범을 나왔습니다. 이 사범학교 나온 분들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통수계통을 따라 재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난 것은 간단합니다. 저와 직접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수군 수사 책임자인 저에게 아무도 박정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무서운 수사 선풍이 불고 있어 누구도 감히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그분의 모습, 거기에 저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순간은 백선엽 장군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지만 참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범학교 출신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망군 출신이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동이 되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백설엽 장군의 회고로는 처연했다. 그러나 담담했다. 뭔가 움직이는 게, 마음 움직이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려주느냐 하면은 우선 보정을 씁니다. 보정을 써야 무슨 건의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설엽 장군이 상부에 건의를 하기 전에 김안일, 김창룡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박정희가 용서를 받을 만하다는 여기 그래 서명을 해라. 나도 도장 찍겠다. 해가지고 세 사람이 백선엽, 김안일, 김창룡 세 사람이 신원 보정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도 보통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마음대로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히 정성을 들인, 살리기 위해서도 정성을 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는 백선엽 장군이 살려준다는 이 결심에 의해서 불구속, 그 다음부터는 풀려나와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굉장히 특혜죠. 불구속 재판을 받는데 1949년 2월 8일 고등군법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박정희에게 사형이 구형됩니다. 그리고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과 파면, 급료, 몰수형을 선고받습니다. 선고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사형 구형받는 사람이 불구속 구형을 받았다. 얼마나 많이 봐준 겁니까?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박정희 소령을 필두로 69명이었습니다. 장교 42명, 사병 27명. 이들의 공통 죄목은 국방경비법 제16조 위반, 반란을 기도했다 입니다. 그리고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 1949년 4월 18일자에는 박소령에게 적용된 구체적 죄명이 병력제공죄로 되어 있습니다. 병력제공죄는 엄청난 거죠. 보통 사형입니다. 이 문서는 이들 피고인이 1946년 7월경부터 1948년 11월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남로당에 가입, 국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응준 육군참모총장의 확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 지휘관이 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됩니다. 사형 구형에다가 무기 선고에다가 10년으로 감형되고 동시에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 겁니다. 4월 18일에 확정 선고가 나왔으니까 그 두 달 사이에는 박정희는 뭘 하냐 하면은 또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를 현직에 그냥 임명을 해버립니다. 전투정보과, 정보부의 제일 중요한 과가 전투정보과인데 전투정보과장으로 박정희 소령을 근무하도록 합니다. 근무하도록 해서 두 달 뒤에 근무를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비로소 민간인이 되는데 백선엽 장군이 또 봐주는 거죠. 백선엽 장군 하는데 그때는 대령입니다. 박정희가 민간인으로서 전투정보과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 직제도 없는 겁니다. 공무원도 아니에요. 문관이라면 공무원인데 문관도 아닙니다. 그냥 비공식 문관으로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949년 4월에서 1950년 6월 28일 아니면 29일 군에 다시 복직될 때까지 박정희는 민간인이 되는 거죠. 민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 이열란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면은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동이 흘러가고 거기서 닥터 지바고가 부인 그리고 또 애인이 한 사람 있죠. 연인 줄리 크리스티가 나오는 라라와의 사랑 이게 겹쳐지듯이 박정희의 목숨 건 사랑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제가 이 설명을 하면은 재밌다고 하는 게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정희와 이혈란의 이 동거 생활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뭐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김종필이죠. 김종필 육사 8기생 같이 전투정보과에 근무하면서 박정희를 흠모했던 사람이죠. 그때부터. 그리고 한무엽이라는 분, 한웅진이라는 분, 또 이영근 이런 분들이 남긴 박정희와 이열란의 동거 그리고 그 옆집에 살았던 김정곤 씨의 정언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티각티각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 애틋하게 이열란을 좋아하고 이열란은 시인질적이었고 가끔 박정희가 부부싸움을 했다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정희 교사로서 문경에 있을 때 하숙을 했던 집의 하숙집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임창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49년 무렵에 서울로 올라와서 박정희 관사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가 오더니 흔들어 깨우면서 여자가 약을 먹었다고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같이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박정희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웅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웅진 이 장군은 당시에 나중에 장군이 되고 이 5.16 때 항상 5.16의 그 운명적인 밤에 박정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강 다리도 같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이 한웅진 씨가 그때는 특무부대의 특무대장이었습니다. 특무부대는 나중에 보안사로 바뀌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웅진 씨가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경교장, 옛날 고려병원, 지금은 삼성 강북병원이죠. 그 약간 비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숙집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한웅진을 나이가 상당히 아래입니다.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웅진은 수사기관의 장이니까 지금 박정희는 사상적으로 계속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으니까 빨갱이라고 점점 그때는 또 한국의 반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박정희 만났다가는 또 뒤집어 쓴다. 또 박정희가 과거에 조직을 부렸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박정희 옆에 갔다가는 화를 당한다. 이러니까 외롭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6사 8기생들이 가까이에서 박정희를 모시니까 더욱더 박정희와 6사 8기생들이 끈적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요게 5.16을 성공시키는 인맥이 되는 거죠. 5.16 주체 세력이 바로 박정희 제자, 육사 제자 그룹이었던 6사 5기생 그리고 김종필 중심의 8기생 박정희 5기생 8기생이 5.16 군사 쿠데타의 핵심 주체 세력이 됩니다. 그 인맥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한웅진 씨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은 가끔 하숙집에 놀러 온 박정희는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모든 어머니가 다 소중한 존재지만 특히 박정희에게는 어머니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설명드렸지만은 40을 넘어서 임신을 해가지고 지우려고 했는데 요사이 같으면 간단하게 지우지만 그때 뭐 그런 어술이 없어가지고 간장을 들여 마시고
또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디딜방아를 배 위에 놓고 넘어지기도 하는 등등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태어난 게 박정희였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되었죠. 바로 그 어머니가 70대에 1949년 여름에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흐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웅인 씨는 박정희가 흐느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혼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비참했던 1949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입니다. 1950년 6.25 남침. 그때 박정희는 어디 있었느냐? 고향에 어머니 제사를 위해서 내려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당시 일기를 한번 상기하는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있었습니다. 미리 이런 사태를 예견한 사람이 박정희, 김종필 같은 육군 정보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를 중심으로 적정 판단서라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미 6월에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공격 방향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부에서는 그것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국 사람들은 남침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날 새벽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선에서 들려오는 정보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북한 반장이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종필 중위였습니다. 참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인물이 결정적인 장소에 있었던 셈이죠. 이 경황 중에 김종필은 고향에 내려가 있는 박정희, 미래의 처삼촌이죠. 박정희에게 전보를 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박정희가 1975년 6월 25일 75년이니까 20년 전의 6.25 남침을 회고하면서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나는 고향집에서 어머님 제사를 드리고 문상객들과 사랑방에서 담화를 하고 있었다. 12시 조금 지나서 군리 옆 경찰서에서 순경한 사람이 급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장동영 대령이 경찰을 통해 보낸 긴급 정보였다. 금조 미명 38선 전역에서 적이 공격을 개시, 목하 전방부대는 적과 교전 중 급히 귀경이라는 내용이었다. 새벽 4시에 38선에서 전쟁이 벌어졌어도 12시까지 동네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동네에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경 집을 떠나 도보로 구미로 향했다. 경부선 상행열차에 병력을 만제한 군용열차가 계속 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5일 야간 북행열차를 탔으나 군병력 전송 관계로 도중역에서 몇 시간씩 정차를 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 열차가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 것은 27일 오전 7시경이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불안에 쌓여 있고 미장한 군용 차량들이 최대 한도로 거리를 질주하고 서울의 거리에는 살기가 감돌기만 하였다. 용산 6번 벙커 내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니 25일 아침부터 밤낮 2주야를 꼬박 세운 작전국 정보국 장교들은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 전화통화로 실내는 장바닥처럼 떠들썩하기만 하였다. 참 실감나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육군본부가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할 때 박정희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강을
건넙니다. 한강을 건너서 먼저 내려간 정보국 사람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때 정보국장이 아주 운명적인 관계로 여러 분 얽히는 장도영 국장이었습니다. 5.16이 났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장도영 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박정희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장도영 정보국장이 박정희가 같이 한강을 걷는 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구나. 그래서 박정희를 다시 군으로 복직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참모총장, 총참모장 정일권 대령에게 찾아가서 그때 직후에 준장이 됐습니다. 정일권 준장 다 30대입니다. 지금 정일권 준장에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을 복직시켰으면 좋겠다. 이제 사상적 의심이 풀렸다. 그러니까 정일권 씨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복은 어디 찾아서 입었는데 계급장이 없어요. 김종필, 그 제주 좋은 김종필 중위가 철문을 어디에 하나 구해와가지고 거기에 색연필로 가지고 소령 마크를 그려가지고 박정희한테 줍니다. 그때 표정이 밝지도 않고 좀 개면적인 표정이었다고 김종필 씨는 나중에 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의 47년부터 시작된 47년, 48년, 49년, 50년 4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었으니까요. 그게 1950년 6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뒤 1961년 5.16 5월 15일 밤에는 박정희가 한강 남쪽에서 해병대를 이끌고 한강 다리를 건너서 서울로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박정희를 살려냈습니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의 남친이 박정희를 다시 군인으로 불러들이고 그 11년 뒤에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의 남친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민간인으로 그분 성격상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아주 불평분자, 방골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모택동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민족 반역의 남친 전쟁을 일으킨 덕분이지 때문인지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그런 식으로 노골적인 남침을 하지 않고 월남식으로 게릴라전으로 슬금슬금 적화 공작을 진행했다면 1950년대 말에는 월남식으로 적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린 사람은 박정희만 살린 게 아닙니다. 이승만도 살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코나로 몰려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남침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착각한 게 공격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해야지 전면 남침을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성깔이 났습니다. 딘 에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산업의 비치, 그 개자식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운명이 달라지죠. 미국이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김일성의 남친이 이승만을 살리고 한미동맹을 만들게 하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결국 김일성과 박정희의 대결에서 박정희가 경제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이념 공세에 넘어가서 오늘 날 2020년 7월 27일 휴전 67주년을 맞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지도층 안으로 김일성의 이념 공세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가지고 앞으로 남북한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이길 것이냐 하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한 이혈란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